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투자를 이제 뭐 수년간 해오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는 이제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번엔 좀 실패한 사례라든지 뭐 독특한 뭐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그 인도네시아의 투자 경험이 더 오래됐고 많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다음에 IR을 갔을 때도 굉장히 잘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회사의 비리 활동이 정부에 감지가 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사례가 생겼습니다. 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래 정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이유를 대겠죠. 조사 중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그 그 거래가 중지된 게 풀리지 않고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돈이 그대로 묶여 있게 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런 사례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깨닫게 된 게, 이 신흥 성장국,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에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변칙적인 리스크들은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놓고 10년, 20년 동안 그냥 쭉 가야 되겠다, 묻어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을 확정 짓고 매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해가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지표들이 흔들린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매각을 해서 일부나마 원금을 조금이라도 보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치 투자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가치 투자에 따라오는 말은 또 뭐가 있냐면 장기 투자가 따라온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가치 투자를 하되, 그러면서 먼저 이 신흥성장국에 적용되는 가치 투자의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가치 투자는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에 그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매수를 하는 전략이 이제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워렌 버핏의 예를 들자면 1달러, 달러는 사실 가격 변화가 없죠. 1달러를 40센트에 사는 걸 가치 투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방법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은 아직 그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기관은 사실 큰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1달러짜리를 40센트에 샀는데 이 40센트짜리가 내가 산 40센트가 아니라 1달러가 됐거나 오히려 2달러가 돼버리면 그때는 기간에 상관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 그러한 개념 하에 가치 투자를 했는데, 네. 그 보유 기간을 네. 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뭐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몇 년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변동될 수 있는 게, 가령 제가 사례로 얘기했던 인다키앗, INKP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10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PBR이 0.5였는데 5가 된 겁니다. 그럼 사실 5가 된 PBR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이미 5배가 됐을 때 이거 고평가가 됐다, 이상현상이다라고 이미 감지를 했고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만 루피아까지 10배가 되니까 이제는 매도할 때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1년이 됐지만 매도를 시작한 거고요. 근데 제가 투자했던 그 주식이 뭐 0.1, 0.2 정도의 PBR,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20센트에 산 거죠, 1달러를.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늘어나지 못하고 계속 뭐 2, 3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4, 5, 6, 0.5, 0.6이죠.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1년을 보유하고도 더 보유할 수 있다라고 저는 2년이고 3년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타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단타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근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거나 산업을 이 나라의 산업을 분석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렇죠. 보고 이제 뭐 공부를 하든 평가를 하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런 그 신흥 성장국, 이머징 국가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그런 리포트가 풍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이런 리포트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반기에 한 번 이렇게 연례 행사로 고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한국 증권사들이 네네 한국 증권사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 이제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담은 내용이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해도 그리고 심지어는 영어를 잘 몰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언어의 장벽을 어느 정도는 깨부실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어로 저 나라의 산업이나 아니면 기업들을 분석한 리포트는 없다 하더라도 네.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좀 있나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많이 있고요. 영문으로? 네,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기본적으로 두 개의 언어, 인도네시아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그 사업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각 기업에서 발간하는 애뉴얼 리포트라던가 아니면 쿼터로 발간하는 분기별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의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기업 공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조금 다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기업들은 영문 자료가 꽤 많이 잘 나옵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규모가 조금 벗어나면 심지어는 VN30 시가총액 30이나 뭐 50위만 벗어나더라도 홈페이지조차도 베트남어로 돼 있고 네. 사업 보고서도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깰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컨셉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이제 투자를 여러 곳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투자한 회사들에서는 그 리포트가 나오는 어떤 그런 규모의 기업들인가요? 아니면 리포트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었나요? 대부분 리포트가 나오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도 저희가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회사들도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할 때는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그 기업 탐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본 후에 그러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투자를 할 때 네.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회사는 일단 배제를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리스크가 네. 어떤 리스크가 맞습니다. 발생하는지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네. 딱 투자를 해놨는데 막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어쨌건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그렇죠. 그리고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들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폭을 좁히면 되겠네요. 네.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투자 철학, 마인드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습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 가치를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과거에 이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너무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례인데 미래만 보고 또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매출이 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얘기하겠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유니콘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나긴 하나 실제 순이익은 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회사에 대한 투자는 조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할 때는 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도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한국이 아까 바이오주 말씀하셨지만 미래가치를 보고 헬스케어에 대한 미래시장 가치를 보고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 상황인데 이런 신흥성장국에서는 일단 그러한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흥성장국의 리스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결국 이 나라에서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종목은 일단은 배제를 하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인기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까지 투자도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좀 소외된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두면 외국인으로서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지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현지 분들이 저희를 따라오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의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책에서 하셨는데 네. 이유가 뭐죠? 산업의 발전 단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경쟁력이 좀 달라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성장기 때는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잉여 노동이라던가 고급 요소, 잉여 노동이 많아지고 고급 요소와 단순 요소의 그런 성장이 같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이고요. 이 시점에 위치해 있는 게 지금 베트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전환점을 넘어서 구조조정기에 들어가게 되면 고급 요소의 경쟁력은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제 저급 요소라고 그러죠. 이제 노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요소들은 줄어들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는 게 인도네시아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두 개 국가에 대한 투자 접근법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대해서는 괜찮은 기업, 투자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베트남은 먼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상위라면 보통 한 몇 위 정도까지를 생각하세요? VN3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30.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실 VN30만 보게 되면 너무 종목이 적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저는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부동산업이다라고 하면 부동산업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그 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성장은 굉장히 빠르나 지표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투자에 접근을 하게 되면 베트남 투자에서 조금 안정적이고 유효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요? 인도네시아는 시가총액 상위보다는 저평가된 종목을 위주로 좀 찾아내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성숙기라고 조정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니까. 네. 조정기이고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산업이 통폐합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1등 회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데 그런 회사의 그런 회사의 규모라던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위주로 좀 스크리닝을 하다 보면 그런 기업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가령 제가 제지회사를 보고 나서 그 산업을 스크리닝 했을 때 여러 제지회사들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지표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지산업 쪽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산업 트렌드까지 파악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 아까 네. 우리 한국에서 리포트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정보들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성숙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IDX,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IDX의
개별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라던가 각종 지표들, 그 다음에 간략한 사업 내용, 그리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홈페이지로 또 들어가게 되면 연간 사업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분기별 보고서를 또 다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은 사실 증권거래소에서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증권거래소가 기본적으로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대로 아직 통폐합이 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개별 기업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상장 그 사업 보고서라던가 분기별 보고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비에캐피탈이라는 증권사의 가장 좋은 보기 편한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4개년치를 또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사실 정도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그게 이제 모든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베트남에서 유망한 네. 성장성이 있는 유망한 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 이제 2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이 이제 인구수가 1억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수의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소비재 쪽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바로 금융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2번째로는 금융업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떨까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재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재 산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산업 구조조정기를 겪으면서 이제 완성품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완성품에 들어가게 되는 중간재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또 자원 부국입니다.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그 자원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석유화학 산업 쪽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산업 가운데서 혹시 네. 개인적으로 여기 이 기업 괜찮다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실 그런 만한 기업이 있나요?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평가된 기업, 싸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라마라는 그런 회사가 제 눈에 좀 요즘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예요? 인도라마라는 회사는 이제 폴리에스테르를 만드는 회사고요. 석유화학 산업과도 사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코롱 인더스트리나 이런 데에서 만드는 게 이제 폴리에스테르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업계 1위의 폴리에스테르 생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에서 중간재 역할을 하는 그런 원료로 쓰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30여 개국의 70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화학 글로벌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화학 소재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지금 모회사가 싱가포르에 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 자체,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모회사가 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이 이제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국들이 이제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다라는 얘기는 금융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또 그런 방법을 활용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베트남도 있으신가요? 베트남은 제가 성공 사례로 설명을 드렸던 MCH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요? 네,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또 지표가 상대적으로 과거 지표 많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보다 저평가되는 그런 시점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요.
이 지표가 과거에 저희가 투자를 시작했던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또 투자에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잘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름이야 뭐 자주 들어봤지만 그 나라의 속 사정은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뭐 별의별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체제에서 오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엄청나다. 이런 네.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오히려 예측하기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공산국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산국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 이제 중국이 공산국가로서 굉장히 2000년도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봐왔고 어떤 산업들이 성장하는지 봐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베트남도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제조업 중심으로 초반에 성장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한국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도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오히려 우리가 예측하기 훨씬 쉬운 시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가령 공산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들이 있어서 시장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저희는 기회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가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해의 말일 수도 있는데 이슬람 국가 가운데에서 네. 이렇게 정말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의 어떤 종교 그 문화 자체가 네. 뭔가 이런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과는 좀 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리스크 요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데모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데모 시위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그 부패 방지법이라고 이제 포장은 되어 있으나 사실 그 안에 있는 면면을 좀 살펴보면 종교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가 좀 얽혀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위가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로 이렇게 시위가 발생하게 되면 경기에도 사실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도 나타나서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에서도 실제로 그런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라는 회사죠. 그 회사는 다양한 투자 활동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성장하는데 이바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이슬람의 종교를 가졌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은 기본적으로 할랄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랄한 종목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 단어의 의미가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맞는 그런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하랄한 것들은 이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다 하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회사들은 그런 사업 분야를 하는 회사들은 하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모아서 할랄한 회사들이죠. 이슬람 율법에 맞는 회사들을 모아서 샤리아 인덱스라는 인덱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샤리아 종목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 회사는 우리 이슬람인들이 투자하기에 적절한 회사다라는 그런 네이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체에서요? 맞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이 계속 추진되는 이유는 증권시장이라는 게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에게 자본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초창기에 한주각기 운동 이런 운동을 하면서 계모 운동을 했듯이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증권거래소 자체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자에 대한 강연과 이런 이슬람인들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사상을 지금 계속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슬람인들까지 투자 인구로 유입이 많이 된다면 오히려 또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저희가 뭐 사전에 미리 투자를 해두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우리 김재욱 작가님을 모시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그 시장, 그 다음에 주식과 관련된 시장들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뭐 또 책을 통해서 더 깊은 내용을 좀 공부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